이렇게. 이번에는 보건 대상지의 선정이에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앞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얘기라 이 보건 대상지의 선정은 비교적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방법, 특정 사업을 위한 접근 방법. 일반적인 방법은 사실적 접근, 역사적인 접근, 기능적 접근, 복합적 접근 이런 방법이 있어요. 그 사실적, 역사적, 기능적, 복합적이라는 것은 세 가지를 어느 정도 합친 그런 상황이고요. 환경 포텐셜이 잠깐 뭐가 있었죠? 입지, 종의 공급, 종간 관계,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천여 포텐셜이 있었죠. 이런 것처럼 일반적인 보건 대상지는 사실적, 역사적, 기능적 이런 것들 모아서 역사, 기능 이런 것들을 포용하는 접근 방식. 그래서 여기 동일한 산불자, 엊그저께 또 산불 났었죠. 그런 것처럼 사실에 의해서 원인이 어떤 건가 이런 예를 사실적인 접근에 의해서 한다. 다행히 이번 산불은 그렇게까지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우리가 사실 그 근처에 있는 주민이었다면 상당히 놀랄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청계천공원 사업 다시 예를 들어놨고 생물 다양성 증진을 위한 소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나와 있어요. 소생태계라는 것은 환경부에서 증진하고 있는, 장려하고 있는,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자연마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마당이라는 것은 그 도시인들에게 그 생태계에 더 접근,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도시 내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훼손된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이것을 소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있고 또 소생태계를 조성하는 어린이 공원 같은 것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옥상 녹화, 벽면 녹화, 옥상에 하는 녹화 사업도 벽면 이런 것도 다 소생태계 조성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아까 그 자연마당이라는 얘기도 있고 소생태계 놀이터를 조성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런 소생태계 조성 사업에도 아주 작은 생태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자연마당이라는 것은 한 500 내지 1000제곱미터 정도의 규모를 가진 그런 공간을 조성할 때도 지난번에 유네스코 맵이라는 얘기 있었죠. 그 생물 구역을 구획하는 방법인데 핵심 지역이 있었고 핵심 지역 보호하는 것이 완충 지역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 지역을 개발 가능 이용 지역 이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이런 보건 대상지를 선정할 때 소생태계를 조성하는 경우에도 핵심 완충 이용 그런 구획을 다 나누어서 조성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다는 것도 알아주세요. 그리고 복합적 접근 방법에서 소백산 여우, 아까 월악산은 뭐였죠? 사냥이었죠. 이번에 소백산은 여우 증식하는 그런 사업들로 복합적인 접근 방법. 그리고 특정 사업을 접근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 보전 협력과 관한 사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생태계 보전 협력금. 생태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생태계를 훼손하는 사람이 자기가 그 비용을 부담을 해서 생태 보고를 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생태계 보전 협력금은 또 그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했는데 그 부담한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생태 복원을 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그 반환금의 50%, 그 상환 금액이 5억이었는데 10억으로 늘린다는 말이 있는데 아무튼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지원금은 있는데 실제로 복원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지원금이 잠시 쉬고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우리가 정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생태계 보전을 하는데 그 협력금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주고 싶고요. 오른쪽으로 하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또 정리할게요. 대안 설정에서 시나리오 분석과 틈 분석이라고 두 가지가 있는데, 대안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죠? 어떤 선택을 할까? 최저간을 선택하는 방법. 뭐 서울, 부산 갈 때 기차 탈까, 버스 탈까, 걸어갈까 얘기했었죠? 그런 것처럼 대안 설정 방법에는 시나리오 분석과 틈 분석 두 가지가 있는데, 시나리오 분석에서 첫 번째는 노 액션 시나리오예요. 이 사업을 보건 사업을 할까? 액션, 뭐와 노 액션,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보전할 것인가, 그리고 또 개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중간적으로 시나리오를 설정할 것인가, 네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갭 분석, Geographic Objective, Planning, Biological Diversity라고 하는데, 생물 다양성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사용하는 지리적 공간 분석. 그런데 갭 분석할 때 어떤 방법 쓴다고 그랬죠? GIS, 지리정보 시스템,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요 내용들을 쓰는데, GIS 얘기하면서 또 무슨 얘기죠? 드론까지 얘기를 했죠. 드론 사용해서 그 지리정보 시스템 활용해서 우리가 틈 분석을 하고, 생물종의 종, 식생, 생태계 등의 실제 분포와 보호되고 있는 상황에 계획을 도출하여 보호구역에 도입하는 방법, 보호구 관계 재설정, 이렇게 활용을 쓰면서 지난번에 그림 그렸었는데 확실히 보이질 않아갖고 여러분들이 조금 혼란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갭 분석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갭 분석이라는 것은 보호지역이 이렇게 동그랗게 요만한 크기로 지금 보호지역이 설정되어 있다고 쳐요. 보호지역이라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반달가슴곰이 요만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반달가슴곰 살고 있는 위치를, 서식지를 추적을 해보니까 요만하게 보호지역 설정해놨는데 요거보다 또 다른 곳에 또 요만하게 또 서식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 서식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또 보호지역에 우리가 정해놓은 것과 차이가 있죠. 그것을 바로 갭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지역의 경계를 재설정한다. 확대를 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호지역 설정해놨는데 실제로 그 보호지역에 설정해놓은 것보다 더 작은 범위 내 멸종위기종 같은 그런 생물들이 서식할 경우에는 보호지역을 좀 더 축소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재설정, 확대 혹은 축소해서 설정한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틈 분석, 갭 분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간구획, 유네스코 맵 다시 한번 나왔으니까 얘기할게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죠? 조금 아까 소생태계 설정할 때도 조성할 때 자연마당이라는 그런 공간을 설정할 때도 보호구역을 유네스코 맵에 의해서 우리가 설정을 한다. 그런 원칙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갖고 맵 앤 바이오스피어 프로그램이라고 했고, 그 바이오스피어 모델이라고 해서 이거는 그 유엔에서 설정한 그 보호구역 공간 구획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핵심, 코어, 완충, 보호, 협력, 전이, 트랜스레이션 구역, 그렇게 해서 핵심 구역 엄격히 보호한다. 완충구역, 핵심 지역을 보호한다. 근데 완충구역에서는 생태관광이나 환경교육, 연구활동 등은 보전을 하지만 제한적인 동선을 도입한다. 그리고 협력구역에서는 다양한 용도, 적극적 이용,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이렇게 반드시 구획을 구분하여 우리가 그 생태보건에 적용을 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목표종, 생태계 건강 강의자료, 굶주는 참조, 목표종 나왔죠?
이 생태계를 복원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 청계천이라 한다. 그러면은 청계천에서는 대표적인 생물종을 어떤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할 것인가, 이것을 반드시 선정하는 것을 또 그 생태 복원의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내가 지금 청계천이라고 했는데 청계천에서는 확실한 그런 목표종을 어떤 것으로 잡아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경상도의 울산이라는 지역에는 그 태화강이라는 강이 있어요. 그런데 태화강에서는 그 강 내 가장 핵심이 되는 목표종이 각시붕어라는 그런 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태 복원을 했을 경우에 복원 이후에 복원하기 전에도 태화강의 각시붕어라는 것이 대표적인 그런 종이었는데 복원한 이후에 목표종으로 했는데 그 각시붕어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성공한 생태계 복원이 될 것이고, 그 목표로 했던 그런 종이 사라졌을 경우에는 성공하지 못한 그런 생태 복원이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을 복원 성공 사례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 복원은 실패한 경우이다. 이런 것들을 환경부에서 판단을 해서 그 생태 복원을 보완을 한다든가 다시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서식처 복원 개념의 구성 요소 했던 거니까 또 간단히 넘어갈게요. 저기 구성 요소는 공간, 커버, 은신처라고 그랬죠. 그리고 먹이, 물, 다시 말해서 공, 커, 물 네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했는데 지난번에 했던 사항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복원 계획의 목표로서 스마트 복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죠. 스마트 복원이라는 것은 S, 스페시픽 구체적인, M, 미주얼러블 측정 가능한, A, 어처블 달성 가능한, R, 리저너블 합리적인, 그리고 T, 타임 바운드 시간에 근거한다. 그래서 그 약자를 따서 우리가 스마트 복원이라고 한다. 복원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복원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복원 후 성공과 실패의 명확한 판단을 가능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한다. 그리고 목표의 정량화가 필요하다. 우리 보통 그 실험실에서 정성 분석, 정량 분석하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정량화나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달성 가능해야 한다. 그 복원 기법의 효율성을 고려한다.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주어진 조건, 그리고 재원에 관해서도 고려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것은 모든 것은 필요한 시간을 결정하는데 시간의 근거를 둔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태계 서비스 평가, 지난번에 여기까지 했었고, 서비스 평가에서는 2000년도 밀레니엄 시대에 저희 처음 대두됐던 그런 건데, 생태계 서비스 평가, 이것도 유엔에서 제시를 했던 그런 상황인데, 생태계 서비스 뭐라고 했죠? 자연이 생태계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게 공급, 생태계가 우리한테 공급해 주는 것, 그리고 또 생태계는 조절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토양 정화, 대기 오염 조절, 그리고 또 기타 생태계의 조절 기능, 그리고 또 생태계가 주는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이런 것들을 또 다 합쳐서 그 생태계가 전체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지원을 해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런 네 가지 평가 유형이 있는데, 여기서 생태계 보존 가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생태계 유해성 평가, 건강 유해성 평가, 건강 영향 평가, 생태계 네트워크, 요 5가지를 예를 들 것인데, 생태계 유해성 평가는 이 차트에서는 개략적인 것만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다음 수업 시간에는 어떤 건가 그랬죠?
생태 환경 유해성 평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건강 헬스에 관한 그런 얘기를 더 하겠다고 앞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 평가 본론으로 들어가면 새천년 생태계 평가 밀레니엄 이코시스템 어세스먼트라고 MEA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갖고 새천년 생태계 평가 보고서는 2005년 새천년이라면은 2000년도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준비 기간이었을 테고 2005년에 유엔이 발표한 지구 생태계 종합 평가 보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2005년에 생태계 서비스 평가 보고서를 처음 유엔이 제시를 했는데 지금 10몇 년 지났죠. 이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생태계 가치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어떠한 그 생태계가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가, 그런 편익과, 그리고 또 그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생태계가 훼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생태계 훼손에 대한 피해와 그리고 또 개발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피해, 그리고 또 그 피해에 따른 그 생태계가 또 어떤 우리에게 편익을 주는가, 그 비용 편익 분석, 베네핏 코스트 레쇼, BC 레쇼 등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그 생태계 서비스 평가에서 지속적으로 개발 사업과 생태계가 얼만큼 피해를 받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는 생태계에 대한 편익에 대해서 편익하고 피해하고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런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생태계 변화의 결과에 대한 평가이다. 그리고 인간이 초래한 생태계 변화 결과를 평가하는데 이 의의는 무엇이냐? 세계적으로 60% 정도 생태계 서비스는 저하되고 있다. 서비스가 뭐라고했죠? 혜택, 편익이 저하되고 있다. 그리고 생활다양성과 생태계 보전의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공했다. 생태계 서비스에 주목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생태계 서비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자료를 이제 제시했어요. 생태계 서비스,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는 혜택, 이 편익이라고 했죠. 그리고 자연자원의 이익을 평가한다. 생태계 가치의 기록 수단이다. 그리고 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대한 가치 판단을 근거할 수 있다. 그래서 생태계 서비스라는 것은 어떻게 분류하는가? 공급 서비스, 조절 서비스, 문화 서비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서포트하고 있는 지원 서비스, 공급, 서포트, 조절, 레귤레이팅, 문화, 컬처, 지원, 서포트, 이렇게 해서 이것을 떠받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유형은 다시 얘기하면 공급, 조절, 문화, 지원, 공조문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공급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물, 식량, 자원, 의약재료, 장식품, 원료 등. 그리고 조절은 기후조절, 탄소저장, 그리고 대기 정화, 수량 조절, 그리고 침식을 방지한다. 수분이나 생물학적인 조절을 한다. 그리고 기후조절, 탄소 조절, 요거는 대기 수량, 이런 의미로 봤을 때는 어느 부분에서는 토양의 조절 기능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문화 서비스라는 것은 레크레이션 관광, 그리고 문화 예술 디자인, 창조, 이러한 문화 서비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서포트하는 그런 것들은 서식적, 토양 형성, 유전자 보호 등 그런 중요한 뼈대가 되는 그런 지원 서비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생태계 서비스의 종류, 공급, 조절, 문화, 지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까 조금 전에 비용 편익 분석 이런 얘기 했었죠. BC 레시오라고 얘기했죠. 환경 가치를 추정을 하는데 생태계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다. 생태계 또는 환경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경제적 수치나 값어치로 따지잖아요.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관을 얘기를 했을 때는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직접 사용가치라는 것은 환경자원의 직접 소비를 통해 얻어지는 가치, 그리고 간접 사용가치라는 건 생태의 유지, 조절 기능을 위해 간접적으로 얻어지는 가치, 직접 간접. 여러분들이 경우에 따라 구별할 수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가치라는 것은 존재가치라는 것은 존재 자체에 부여된 가치, 그리고 선택가치라는 것은 미래의 이용 가능성 그런 포텐셜 그런 개념이 생각이 나죠. 유산가치라는 것은 미래 세대에 남겨진 미지의 가치. 그래서 크게 사용가치, 비사용가치, 사용가치는 직접 간접, 그리고 비사용은 존재, 선택, 유산. 이런 내용들 큰 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환경가치 추정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자료가 빠져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충을 해줄게요. 그런데 일단 환경가치 추정은 우리가 그 여행 경비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여행 분석법,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들여서 가요. 그런데 또 여행에서 가가지고 뭐 돈 들이고 시간도 들여서 왔는데 그 여행에서 즐기는 그 자연이 주는 혜택 이런 거에 대한 가치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하는 여행 분석법이 있고, 그리고 또 조건 선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어떤 것을 선택했을 경우에 어떠한 그 가치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해독 분석법이라고 그런 것이 있는데, 해독 분석법은 부동산 시장에서 그 환경 가치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는 그러한 방법 등이 있는데, 해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찾아보면 알겠지만 기쁨, 쾌락 뭐 이런 해독 분석법은 그 부동산 시장에 적용을 한다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새로 새 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어떤 집에 살고 싶어요? 이제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어떤 학생이 저기 테라스가 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경관이 좋은 데 살고 싶어요. 그런데 왜 그 테라스, 경관 이러한 쾌락이 주는 그러한 거에 대한 플러스 알파 그 가격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 형성에서 이러한 경우를 그 해독 분석법이라고 하고, 경관이 주는 그 플러스적인 그런 요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환경 가치로서 추정을 한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공기청정기를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기청정기 왜 사죠? 공기 맑게 하려고 우리가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조건부 선택 이런 말을 잠깐 했었는데, 공기청정기 사려면 돈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 비용을 투입해서 공기청정기를 사면은 맑은 공기를 얻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쓸 것인가, 선택을 할 것인가, 안 선택을 할 것인가, 돈 안 쓰고 그냥 그 깨끗하지 않는 공기에서 살 것인가, 비용을 투입해서라도 쾌적한 공기에서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환경 가치를 추정해서 우리가 그 경제적인 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환경 가치의 추정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자료로 다시 올려줄게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기 가정에서도 공기청정기 많이 쓰고 있죠? 우리 집은 아직 없는데, 그런데 다 좋은 거 다 쓰고 있겠지만 물론 비싼 거는 무조건 좋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산다면 저런 공기청정기 사고 싶어요. 지금 공기 오염도가 얼마인지를 그 숫자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 있죠. 근데 그런 공기청정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공기청정기 그 작동을 하고 미세먼지 엄청 심한 날 창문 열어보면은 그 미세먼지에서 나오는 그 농도가 있을 것이고, 공기청정기를 작동했을 때 줄어드는,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공기청정기 구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가치 추정 다시 다음 자료에 올릴 것이고, 생태계 보전가치 평가가 하면 생태계 보전가치라는 것은 생태계는 건강성을 평가해서 생태계 보전, 보건, 향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평가 항목 기준은 희소성, 다양성, 자연성, 고유성, 절정성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보전가치를 평가하기 방법은 최소 집행법, 등가 중치법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보건가치의 평가는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한다. 생태계 생물종, 서식종 요 두 가지는 반드시 따라다닌다고 했죠. 생물종과 서식종. 그리고 보전, 보건, 향상 여부를 결정한다. 그래서 생태계 건강성 평가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 다음 자료에는 건강 영향 평가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실제 그 생태계 건강성은 생태계는 뭐라고 했죠? 생물과 비생물적인 그런 집합을 우리가 생태계라고 했죠. 그런데 요 별도로 다음에 나올 건 건강 영양 평가는 주로 인체에 관한 그 영양 평가, 그리고 또 생태계 유해성 평가, 그리고 인체 유해성 평가 또 구별을 해서 다음 시간에 또 자료로 나올 것인데, 이번에는 이 자료는 생태계에 관한 건강성 평가, 생물종 서식처 위주로 건강성을 평가하는데 보전, 보건, 향상 여부를 결정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 지표법과 등가 중치법이 있다고 했는데 평가하는 기준은 희소성, 얼만큼 희소할 것인가, 개체수나 면적, 그리고 군락의 그 식물의 수, 면적이 적을수록 높게 평가한다. 면적이 적을수록 더 희소성은 커지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평가 항목이고 절대적인 항목 등이 있는데, 그리고 또 국제적 차원의 희소성은 IUCN 세계 자연 보전 연맹이라고 해요. IUC. 근데 레드데이터북이 있어요. 레드데이터북 멸종 위기 생물에 대한 리스트예요.